2021년 2월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대한민국 평화유지부대 단비부대의 험비 차량 3대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무거운 방탄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상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10km 남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연 대위. 29살의 그녀는 이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3대째 군인 집안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소령이었다. 조심해서 가자. 어제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 IED 매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서연은 부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곳은 늘 위험한 곳이었다.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곳. 그런데 그때였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서연이 탄 2번째 차량도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혔다. 차량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으악! 도와줘! 대위님! 대위님! 서연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부대원들이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부대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괜찮나? 응답해. 서연은 차량에서 기어나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신음소리뿐이었다. 그때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동료들이 입고 있던 방탄복이 총알 구멍으로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것이다. 방탄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서연은 자신의 방탄복을 내려다봤다. 왼쪽 어깨 부분에 총알이 관통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다행히 급소는 벗어났지만 방탄복이 총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위님, 여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12명 중 3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연을 포함한 나머지는 경상을 입었다. 그날 밤 야전병원에서 서연은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계속 의문을 품었다. 방탄복이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일까 아니면... 대위님, 이것 좀 보세요. 군의관이 가져온 총알 파편들을 보며 서연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 정도 구경의 총알이라면 방탄복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야 했다. 혹시 방탄복 제조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한국의 대한방산이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방산.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왼쪽 손목에 남은 옅은 화상 흉터와 함께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서연은 파일 속에서 당시 동료들의 사진을 꺼냈다. 김상훈 중사, 이민수 상병, 박진우 일병. 모두 23에서 26 사이의 젊은 나이였다. 이들은 모두 불량 방탄복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녀의 다짐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3년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장교구락부 밤 9시 30분.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의 어느 저녁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로 담배 연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높은 천장에 걸린 태극기와 육군기가 희미한 조명 속에서 무겁게 흔들렸다. 벽면에는 역대 육군 참모 총장들의 초상화가 엄숙하게 걸려 있었고 구석진 테이블에서는 중년의 남성들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박만수는 58세의 나이답지 않게 붉은 얼굴로 술잔을 흔들어댔다. 그의 왼손에는 1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고 목에는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넥타이가 걸려 있었다. 명품 양복 위에 걸친 금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바닥에서 30년을 버티신 게 어디 보통 실력입니까? 예비역 준장 출신 김모 씨가 아첨하듯 말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박만수는 더욱 우쭐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다. 내가 말이야 30년 이 바닥에 있으면서 무릎 꿇지 않은 놈 못 봤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없어. 아무리 청렴결백하다는 놈들도 결국은 다 넘어와. 박만수의 목소리가 구락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사돈이 누군 줄 아나? 대한건설 김태원 회장이야. 우리 딸이 그 집 아들과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방산 납품이고 뭐고 다 내 손바닥 아니라고. 김 회장이 워낙 인맥이 넓으니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장성들까지 다 우리 편이야. 박만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다. 이들은 모두 박만수의 돈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구석 테이블에는 깔끔한 정복을 입은 36살의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다. 윤서연 중령. 대구 출신으로 3대째 군인 집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잔을 입에 대고 있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유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항상 명료한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업 정신 때문이었다. 김태원.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김태원의 아들 김민주는 서연의 사촌언니 윤미경과 2년 전에 결혼한 사이였다. 그리고 김태원의 딸 김수진은 박만수의 아들 박준호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박만수는 서연과도 사돈관계인 셈이었다. 하지만 박만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기타 등등일 뿐이었다. 저기 봐. 저 여자 장교. 박만수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여자 장교라고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야. 돈 없으면 그냥 병정일 뿐이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진급도 좋은 보직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특히 저런 여자애들은 더 쉬워. 결혼 문제, 육아 문제 때문에 어차피 군에 오래 있지도 못하잖아. 박만수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떠들어댔다. 주변의 예비역들이 박수까지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너무 건방져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자가 중년까지 올라가다니.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옅은 화상 흉터가 보였다. 이라크 파병 당시 폭발 사고로 생긴 것이었다. 자신과 사돈관계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속으로 사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서연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윤서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인다운 절도가 있었다. 등은 곧게 펴고 발걸음은 확실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박만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여성 장교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역력했다. 아, 윤중령이군.
국방부 정책실 파견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적응 잘하고 있어? 박만수는 반말을 썼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구락부를 나섰다. 박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저런 애들이 요새 군대를 망치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여자가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겠나? 문이 닫히면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단됐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구락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옛 군가가 섞여서 귓가에 맴돌았다. 복도 끝에서 서연은 뒤돌아보았다. 구락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박만수의 그림자가 보였다.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여전히 거만했다. 잘 보시오, 박만수.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무시한 그 여자 병정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오. 용산구 한강로의 장교 숙소, 밤 11시. 서연은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정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방 안은 간소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손자병법, 각종 군사 관련 서적들과 노트북, 그리고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이라크 파병 당시 찍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버지 사진 속의 윤대수 소령은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이 사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할 줄 몰랐다. 그때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라디오에서 다시 옛 군가가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그 노래였다. 젊음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세. 조국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네. 서연은 라디오 볼륨을 낮춘 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위층에는 일반적인 업무 서류들이 있었다. 정책실 파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정책 담당 장교의 책상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에는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파병 메달과 함께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서연아, 아빠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군인은 돈이나 권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아빠를 사랑하는 딸아. 서연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중에서 노란색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이라크 파병부대 차량 폭발 사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열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완전히 파괴된 험비 차량, 사방에 흩어진 장비들, 그리고 담가에 실려가는 시신들. 왼쪽 하단에는 은폐 필요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다. 그 옅은 화상 흉터 주변으로 작은 파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를 상기시켜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고는 단순한 적의 공격이 아니었다. 대한방산에서 납품한 방탄복의 치명적 결함 때문이었다. 방탄복이 제대로 총알을 막지 못해 병사들이 죽어갔고 차량 방어판도 기준에 미달되어 폭발에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불량 장비를 납품한 업체의 대표가 바로 박만수였다. 하지만 사건은 은폐되었다.
박만수의 로비로 인해 진실은 파묻혔고 대신 영웅적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살아남은 서연은 공식적으로는 적의 공격을 용감히 막아낸 전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은 발신자를 확인했다. 김철수 대령. 네, 김 대령님. 김 대령은 서연의 직속 상관이자 국방부 정책실에서 유일하게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보다 10살 많은 46살이었고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서연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였다.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국방부로 나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무슨 회의인가요? 방산 관련 예산 심의야. 내가 맡고 있는 파트지. 그런데 김 대령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박만수가 직접 참석한다더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아직 때가 아니야.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다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쪽에는 더 두꺼운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표지에는 국방부 특별조사팀 작전계획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의 직급란에는 중령이 아닌 다른 것이 적혀 있었다. 정책실 특별참모, 비밀 등급 1급, 조사팀장. 서연은 3년 전부터 국방부 비밀조사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정책실 파견 장교였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 부패를 뿌리 뽑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녀의 가장 큰 목표였다. 파일을 열자 박만수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가 나타났다. 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 사업 현황, 인맥관계, 그리고 의심되는 각종 비리들. 서연은 지난 3년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김태원은 박만수와 함께 조사 대상 1순위였다. 사돈관계라는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번 작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정이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윤대수 소령은 서연이 사관학교 4학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임무 수행 중 적의 기습 공격으로 전사였지만 서연은 나중에 그것도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 역시 불량 장비의 희생자였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저희 사돈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서연은 아버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다짐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사촌 언니 미경이었다. 서연아,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시아버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시네. 서연은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김태원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혹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언니,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김태원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이제 시작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긴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복도 양쪽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지하라서 그런지 공기가 탁했고
벽면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았고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회의실 빛을. 서연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정복을 정리했다. 어깨에 계급장이 반듯한지 가슴에 각종 휘장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펜을 꺼내 문틀을 3번 두드렸다. 똑똑똑. 이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정책실 김철수 대령, 예산 담당 이상호 중령,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온 박정민 소령까지 모두 서연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박만수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도 화려했다.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 스위스 명품 시계, 그리고 코에는 금태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대한방산 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넓고 높았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방부 깃발이 걸려 있었다.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테이블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 윤중령. 어제 구락부에서 본 그분이군. 일찍 오셨네. 박만수는 서연을 보자 여전히 비웃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전히 반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녀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으면서 박만수와 그의 일행들을 관찰했다. 박만수의 비서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 대령이 일어났다. 오늘은 내년도 방산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3조 원에 달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박만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만수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나타났다. 최신형 방탄복,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차량용 방어판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모두 정교하고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우리 대한방산에서 개발한 최신 방탄복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30% 가볍고 방어력은 5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실전 테스트를 통해 완벽하게 검증되었죠.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중동 지역 실전 테스트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자신의 동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테스트였다. 박만수는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일인 양 말하고 있었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면서도 성능은 월등합니다. 물론 납품 일정도 차질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박만수의 거짓말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가방 안에 숨겨둔 파일들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박만수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특히 우리 사돈인 김태원 회장님께서 품질 관리에 직접 관여하고 계셔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건설업계의 거물이시지만 군사 장비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박만수는 김태원을 언급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김태원은 자신의 사돈이기도 했으니까.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만수가 서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네, 말씀해봐. 박만수는 여전히 반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다. 혹시 이전에 해외 수출한 사례가 있나요? 특히 중동 지역으로요. 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런 질문은 왜 하는지, 파병 부대에서 사용할 장비라면 실전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의 사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만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물론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야. 국제 인증도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이 계속되자 박만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말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세부 사항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 군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업 기밀이 더 중요하신가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김 대령이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라크에서 대한방산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박만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 사고는 없었어. 만약 있었다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었겠지. 은폐되었다면 어떨까요? 은폐라니, 그런 말은. 박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 박만수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만수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저 끝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서연도 일어나려는 순간 박만수가 다가왔다. 윤중령, 잠깐만. 서연이 돌아봤다. 박만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까 질문 좀 이상했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나?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상 확인차 여쭈어 본 것뿐입니다. 박만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커피와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하셨다면서? 조심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박만수가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던 서연은 박만수의 휴대폰 통화 소리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그 윤서연이라는 중령, 좀 알아봐. 뭔가 수상해.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다. 박만수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여기는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군 간부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각종 군사 기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서연은 특별조사팀 자격으로만 출입이 가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하 3층은 1년 내내 서늘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다. 자료실 C15. 서연은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파일 캐비닛들이 미로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각 캐비닛에는 연도별, 부대별, 사건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2019, 2022년 해외 파병 관련 섹션으로 향했다. 파일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맨 뒤쪽 구석진 캐비닛에서 낡은 노란색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표지가 찢어져 있었고 TOP, SECRET 도장이 여러 번 겹쳐서 찍혀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내 열었다. 파일을 열자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라크 파병부대 사고 관련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완전히 파괴된 험비 차량, 사방에 흩어진 장비들, 그리고 피로 얼룩진 방탄복들.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 기밀. 차량 방어판 강도 미달로 인한 폭발 피해 확산. 방탄복 관통력 시험 결과 기준치 60% 수준. 납품업체 대한방산 대표 박만수. 품질 검사 담당자 김태원 대한건설 회장. 검수 위탁. 서연의 눈이 김태원이라는 이름에 멈췄다. 대한건설 회장 김태원. 박만수의 사돈이자 자신의 사돈이기도 한 그 사람이었다. 파일을 더 뒤지자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다. 사건 은폐 지시서 극비. 지시자 국방부 차관. 협조자 박만수 대한방산, 김태원 대한건설. 은폐 사유 국방 정책 신뢰도 유지 및 방산업체 보호. 보상금 각 가족당 5천만 원 침묵 서약서 진구.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추가 은폐 대상 윤대수 소령 아프가니스탄 순직 사건. 동일 업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유족 회유 방법, 딸 윤서연 사관학교 특별 장학금 지급. 주의 사항 윤서연 장교 동향 지속 감시. 서연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아버지의 죽음도,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만수와 김태원이 짜고 친 연극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파일들을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요. 서연은 의심스러웠다. 목소리가 관리소 직원 같지 않았다. 너무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지금 업무 중입니다. 나중에 와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긴급 점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서연은 문을 열지 않고 뒤쪽 비상구로 향했다. 다행히 자료실 뒤쪽에는 비상 통로가 있었다. 하지만 문 밖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카드키 찍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다. 서연은 이미 비상구로 빠져나간 후였다. 그날 밤 9시 한강공원 산책로. 서연은 낮에 받은 문자의 발신자를 만나기 위해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한강공원 세빛섬 근처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친구라는 문자를 받았던 것이다. 세빛섬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야, 거기서.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서연은 뛰기 시작했다. 숲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서연은 이라크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로 한 명을 제압했다. 쓰러진 사람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확인하자 최근 통화 기록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받은 메시지에는 윤서연 놓치지 마.
필요하면 없애도 된다라고 적혀 있었다. 박만수였다. 자신의 사돈이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이쪽으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 서연을 도왔다. 10분 후 한강변의 24시간 카페. 제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고 현재는 사설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수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만수와 김태원을 조사하다가 윤중령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대수 소령님이 제 후배였거든요. 정혜수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박만수 마이너스 김태원 비리 수사 자료였다. 김태원이 대한방산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박만수와는 단순한 사돈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겁니다.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박만수 한 명이 아니라 거대한 가족 카르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제가 윤중령님을 도우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도 그들의 피해자거든요. 제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윤대수 소령님과 함께 순직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이해했다. 정혜수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싸워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시다.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제거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서연은 한강을 다시 바라봤다. 강물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강물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더 거칠고 더 역동적으로, 마치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이틀 후 국방부 장관 회의실. 서연은 정복을 단정히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높은 등급의 회의였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 군의 고위 장교들, 그리고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까지 참석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회의실은 넓고 장엄했다. 천장은 높고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와 국방부 깃발이 걸려 있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박만수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고 대한방산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태원도 참석해 있었다. 서연의 사돈이기도 한 그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양복은 여전히 비싸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준호가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장관은 60대 초반의 백발의 신사로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방산업체와 관련된 심각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만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먼저 국정원 수사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혜수가 일어났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어젯밤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이 맞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국정원 수사관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졌다. 지난 2년간 국정원에서는 방산 비리 특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박만수와 김태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대한방산 박만수 대표와 대한건설 김태원 회장은 사돈 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 납품 사업을 독점해왔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이 자료는 박만수가 군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입니다. 총 금액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이라크 파병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만수가 납품한 불량 장비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들입니다. 이라크에서 3명, 아프가니스탄에서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혜수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희생자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올 때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만수와 김태원이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댓말을 사용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앉으세요, 박 대표님. 장관이 차갑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혜수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것은 이제 서연의 차례라는 신호였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만수는 서연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윤서연 중령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방부 특별조사팀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뭐라고요? 특별조사팀? 네, 박만수 대표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조사해 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란색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은 2021년 이라크 파병 당시의 사고 보고서입니다. 박만수 대표님이 납품한 불량 방탄복으로 인해 우리 부대원들이 사상을 당한 사건에 대한 완전한 기록입니다. 서연은 파일을 열었다.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박 대표님의 회사에서 납품한 방탄복들이 총알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보였다. 화상 흉터가 선명했다. 저도 그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박만수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양쪽에 앉은 수사관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 대표님이 김태원 회장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사고 은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다. 김 회장님, 이라크 사고건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통제는 완료되었고 유족들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여 입을 막겠습니다. 특히 윤대수 소령건은 딸아이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대수 소령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박만수가 주저앉았다. 김태원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 박만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만수 대표님, 저는 윤서연입니다. 김태원 회장님의 며느리 윤미경의 사촌 동생이죠. 즉, 저희는 사돈관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만수의 입이 벌어졌다. 어제 구락부에서 여자 장교는 그냥 병정일 뿐이라고 하시며 저를 모독하셨던 분이 바로 제 사돈이셨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고했다.
사돈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어떠십니까? 박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만수 대표님, 당신과 김태원 회장님은 지난 10년간 군의 불량 장비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서연은 박만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돈이라는 이유로, 혈연이라는 이유로 부정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박만수 씨,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만수가 수갑을 차인 채 끌려나갔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이, 사돈이, 어떻게, 그리고 김태원 씨도 공범으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김태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국방부 장관이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중령, 아니 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며칠 후 서연은 사촌 언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장 어려운 통화였다. 시아버지가 체포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언니, 저예요. 서연이. 서연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정말 대단하더라.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하지만 어딘가 억지로 밝게 하려는 기색이 있었다. 언니, 혹시 뉴스 자세히 보셨어요? 응? 박만수라는 사람 잡았다는 거? 그런데 그게 왜?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언니, 시아버님이, 김태원 회장님이 그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정의의 문제였어요. 사돈이라는 이유로 눈 감을 수는 없었어요. 미경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언니, 시아버님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가족인데. 그리고 민준이도 있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야.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시아버님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구치소에 김태원을 면회하러 갔다. 유리창 너머로 만난 김태원은 완전히 초라해 보였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인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처량했다. 서연아. 김태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서연은 존댓말로 대답했다. 비록 범죄자이지만 여전히 사촌 언니의 시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김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회장님. 서연이 김태원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알고 있어.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김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모든 걸 다 말할게.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박만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김태원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있었다. 법정은 엄숙했다. 높은 천장과 목재로 된 벤치들, 그리고 앞쪽에 높이 위치한 판사석이 위험을 자아냈다. 증인은 피고 박만수, 김태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다. 두 피고는 저와 사돈 관계입니다. 제 사촌 언니가 김태원의 아들과 결혼했고 김태원의 딸이 박만수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사돈이 사돈을 고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돈이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가릴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정의입니다. 그리고 조국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군인 윤서연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대수 소령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서 함께 죽어간 동료들의 전우이기도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입니다. 저는 오늘 사돈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선고일. 법정은 만원이었다. 서연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사촌 언니 미경과 민준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박만수는 군사기밀 누설 및 공무원 뇌물공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고 김태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김태원이 법정을 나가면서 서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입술로 고맙다라고 말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뜻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미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시아버님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저도 누나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2년 후, 서연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국방부 감사관실 실장이 되었다. 박만수 사건 이후 군 납품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고 투명성이 대폭 높아졌다. 하지만 서연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사촌 언니 미경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미경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상태였다. 서연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시아버님 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서연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이해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웠어요. 그런데 서연아,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박만수 사건은 끝났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언니, 저에게는 이미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있어요. 누구? 정이요. 미경이 웃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국방부 청사 앞에 서서 태극기를 바라봤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대령님, 뒤에서 부하 장교가 뛰어왔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함정 납품 관련해서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해 주세요. 그녀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태극기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 그리고 자신이 계속 지켜나갈 나라였다. 사돈 앞에서 무시당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한강처럼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윤서연은 그 강물과 함께 흘러가며 이 나라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설령 그 대상이 사돈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사돈 앞에서 무시당한 그녀는 결국 국방부 고위 회의장에서 판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였다. 박만수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되었고 김태원은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내부의 부패가 뿌리 뽑혔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조국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군인 윤서연의 사명이고 윤대수 소령의 딸로서의 의무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설령 사돈이라 할지라도 정의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수호자 그녀처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